네, 어제 저녁 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세계 3대 평가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사로 알려져 있죠. 미국 무디스사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요. 지난달 IMF의 이 한국 경제 전망과 또 S&P사의 신용 등급 평가와 함께 3대 낭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결국 오후장 들면서 특히 장 마감 가까이 돼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특이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경제활동 재개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당분간 이게 큰 체인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악화, 경제활동 재개니까 초기 단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도 그 연준 위원 간에 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해서 사실 서두르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아까 소 팀장이라든가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졌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그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백신에 아직까지 이렇게 효과가 없다. 반면에 WHO에서는 치료제 관련해서 연대에서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그 초기 단계이다. 큰 변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각각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비중 있는 사람이 제각각 얘기하는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변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15일 날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합의안 지난 1월 15일 날 합의안이 이행 상황 절에서 뭐든지 협상이라는 건 주도력을 점해야죠. 주도력을 점해야 되니까 사실 수세에 몰려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수세에 몰려 있는 중국은 이렇게 타협을 원하는 거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주도력을 발휘해서 중국으로부터 꺼낼 걸 더 꺼내는 이러한 그 모습이 지금 증시 상황에 반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증시는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 많이 올랐죠. 1457에서 우리는 1950까지 올랐었고 그다음 미국의 다우존스는 18,500에서 지금 24,000 넘었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엇갈려 있을 땐 나쁜 소식에 민감하는 거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런 쪽으로 지금의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3주 전서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0대 될 때 두 가지 시각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기 동학개미들 그동안 주식을 쭉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을 많이 이렇게 수익이 된 사람은 좀 3주 전서부터 수익 좀 실현해 주세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식을 사가실 거를 권유하는데요. 사실상 그렇거든요. 코로나 줄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코로나 악화에서 경제활동 재개 큰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초기에는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2차 대감염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어제의 한국의 증시,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그 다음에 곧이어서 했던 유럽 증시, 그 다음 미국 증시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2월 23일에도 월가에서 한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의 확진자 수보다는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게 증가가 폭락했던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거에 줄어든다, 감소한다, 주가가 쭉 올라갔던 배경이고 이번에 다시 2차 감염도 한국의 이태원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2차 대감염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시청자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방역 선진국인 만큼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가 있다는 층을 국제금융시장, 세계 증시에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감염에 대한 우려에서 증시가 떨어지는 문제, 거의 2차 폭락 문제죠. 네. 이거는 올해 하반기보다도 지난 이달 들어서 말씀해 주실 때 5월 달이 가장 이렇게 오히려 2차 이렇게 폭락이 된다면 사실 5월 달이 더 이렇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초기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시간으로 피터슨 세미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제의 마이너스 금리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온 문제다. 네.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다시 언급했죠. 미금리가 유럽과 일본보다 높을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을 언급해서 다시 한번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재강조했다. 이것이 사실 미국의 월가에서 하나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쪽에 베팅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파월과 트럼프 간의 이렇게 갈등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재료 금리가 됐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측면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은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오늘 시장 흐름에서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내내 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안 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 이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우리 경제는 낭보가 또 전해졌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이죠. 이렇게 세계 3대 평가 기관에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4월 달에 발표했어야 되는데요. 피치라든가 S&P는 발표했고 네. 무디스가 이제 다소 좀 늦게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역시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볼 수가 못하면 아무리 정례 심사라도 각국의 신용 등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소 그 일정보다 늦어져서 어제 이렇게 저녁 때 발표했죠. 사실 무디스의 그 지위를 보면 무디스는 2015년서부터 한국의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등급에서 그래서 AA2, AA2인데 이건 최고 등급으로부터 최고 등급으로부터 보면 세 번째 이렇게 단계다. 밑으로 보면 가장 세 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망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 뭐가 난게 있느냐 하는 혹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한 거 아니냐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례 심사니까 각국의 이렇게 각국의 신용 등급 평가를 보면 상향 조정 공가는 뭐 코로나 사태에서 한 군데도 없겠죠. 근데 다들 떨어지는데 우리가 유지했다는 것은 투자는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거다. 좋은 평가를 받은 데는 이번에 이렇게 3대 평가 기관에 무디스의 이렇게 신용 등급의 평가를 비롯해서 이렇게 3대 신용 평가사의 연례 심사, 올해 상반기 연례 심사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의 평가다. 한마디로 그러면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데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코로나에 잘 대응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가장 큰 우선적인 등급 유지의 배경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것도 아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누차례 말씀드리는 재정의 건전성, 국가 채무 문제죠. 그다음에 외화 캐시플로우 문제, 외화 유동성 문제죠. 이건 아주 우리나라의 좋은 평가, 강점입니다. 스트롱 포인트로 아주 강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백업돼서 우리의 신용 등급이 전망분과 함께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디스가 작년에 하반기에 보여줬던 정례 심사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원문으로. 근데 이건 이제 언론에서 지적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작년 11월에 등급이라든가 전망분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질적인 한국 경제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개선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정례 평가에서 보면 한국의 거시경제 위험성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급락한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같은 이걸 뺐습니다. 역시 코로나 문제를 잘 지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여기 측면이 질적으로 개선된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것도 저도 이제 원문 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란 얘기였습니다. 한국 경제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근데 한국 경제 복원력이 강하다 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원문에 없습니다는 어떤 쪽으로 해석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독점보다도 기업 독점, 국내 이렇게 권위가 더 센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사태 흐트러지면 복원력이 떨어지는 거고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뭉치면 사실 경제에서 보면
수평적 구조, 프로보노 포벌리가 썼을 때 수평적 구조에서는 경제 성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국가 우선이 있을 때는 사실 국가가 어떻게 잘하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소셜레트 수평적 구조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면 이렇게 보온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에 대한 대처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 방역 선진국 국민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잘 극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그 평가에서 보면 오히려 작년 11월보다 질적으로 개선됐다 하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무디스의 평가는 지난달 이제 나왔던 IMF와 또 S&P사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 시각 3대 쾌거로 또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문제도 이제 지난달에 그때그때의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김은성 PD와 자막을 통해서 간단하게 뒤쪽 부분이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긁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어가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이죠. 한국은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데 우리 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은 올해 1월 달과 7월 달이 되겠죠. 근데 정례평가에서는 매년 10월과 다음 연도 4월인데요. 우리가 작년 그 10월과 올해 그 4월 달의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작년에 10월에 2.2%, 올해 성장률이죠. 마이너스 1.2% 했는데요. 마이너스 1.2%는 외환위기에 채워지다 하는데요. 대부분 다 국가가 떨어졌죠.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다 성장률 떨어지죠. 떨어질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으면 경제가 좋게 평가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쾌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 폭은 OECD 중에서 가장 낮거든요. 이게 무디스와 S&P와 같이 맥을 같이 하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서 보면 올해는 마이너스 1.2% 떨어지지만 내년은 3.4%로 올라간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기압으로 보면 사실 그 4.6%포인트 개선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V자 협이 되겠죠.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IMF의 전망은 마이너스 1.2%를 따져서 외환위기에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에 비관적으로 보는 일부 보수 언론 기자들과 있었습니다는 그런 세계가 하나일 때는 잘못된 분석이다. 코로나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근데 상대로 덜 떨어지면 그걸 성장률이 마이너스 1.2% 떨어졌다 해서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좋게 보는 거냐. 그게 S&P라든가 무디스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S&P의 지난달 이렇게 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무디스와 아주 이렇게 동일하죠. 근데 S&P와 무디스와는 입장을 같이 가느냐. 미국의 평가 기관이지만 사실 세계 마켓 쉐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서로 경쟁하는 구조거든요. 차별화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S&P에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더블 A, 이건 평가 기준이 무디스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등급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무디스와 똑같은 단계입니다. 전망도 스테이블했죠. 똑같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돼서 S&P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거시경제 위험보다도. 근데 이번 무디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중을 낮췄다. 이렇게 이제 물론 위험료로 보고 있지만 상시적인 위험이니까요. 근데 명기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서로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평가와 함께 IMF 그다음에 S&P 평가 한국 경제 이 어려운 가운데 낭보지 않느냐. 또 국내에 한국 경제를 완전히 비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자 해외 기관들은 한국에 이해관계가 뭐 있습니까? 보수니 진보니 필요하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 아니겠어요?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경제 내부의 한국 경제를 굉장히 마치 무너지는 식으로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이렇게 해외 시각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칭송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현 정부를 칭송을 하면 문바다. 그렇지 않으면 뭐 보수다. 이런 식으로 양분화되는데요. 그런 거를 배제시키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한국경제TV의 공공성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각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S&P사가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한 것은 또 돋보이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무디스사가요. 예. 네. 무디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신용 등급이 다 떨어졌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의 대처 평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시청자 여러분 올해 경제 성장률 또 투자자 가이드하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세계적으로 예측 기관도 그렇고 무디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정례 평가는 사실 그 코로나에 대한 대처 평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들 안 좋죠. 전부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처를 잘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태리라든가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후진국이다 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요. 평가의 신용 등급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S&P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추락하거나 그다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신용 등급의 강등 위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강등 우려 강등되는 데에 비해서는 우리가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S&P 때 이렇게 내용들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 내용이 무디스에서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언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했다 하는 측면에서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이번에 정례 심사에서는 코로나 문제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강등 위기 내지는 강등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한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지원 자금을 놓고 우리 국가 채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 3대 평가사에서의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게 지난달 S&P에서도 어느 시청자분이 한국의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사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뉴딜 정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이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는 재정 지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지원 문제 뉴딜 정책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S&P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는 무디스는 어떻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한국의 신용 등급과 그다음에 사실 앞으로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던 배경에 있어서는 재정 건전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보면 코로나 지원 문제라든가 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재정 지출 이 측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 어제도 한국경제TV의 특수책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그 국가 채무가 1,100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굉장히 국가 채무 문제가 우리나라 내부에 중요한 두 가지 사항.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 지원 문제, 그다음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북 문제도 가져가겠습니다는 집권 후반기에 뉴딜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겠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가는 상태에서 재정 지출이 많거든요. 근데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는 사실 재정 수입 국민들이 이렇게 세금 내기가 좀 벅차니까 지출이 많이 온다면 거기 갭상으로 보여서 우리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는 이 측면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가 채무는 협의, 광의, 채광이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은 왜 재정 건전성이 좋게 평가받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협의의 개념만 얘기한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한 현실적 채무만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40% 내지는 일부에 이렇게 최근에 통계 보면 45%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한국이 포함한 신흥국의 위험수지 기준은 70%거든요. 그 70%인데 국가 채무는 이렇게 40%에서 45%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수준이 낮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좋다 보니까 세계 3대 평가기관 피치사라든가 무디스라든가 그다음에 S&P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들어서 사실상 이렇게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그래서 이 논란은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면 많이 줄였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입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국가 채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채무가 좋은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로 금리 상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렇게 빌릴 수가 있으면 빌리는 게 자산이 신용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있어서는 부채가 크레딧 상태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빚에 부채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지 않다. 자금이 아주 부족할 때는 고도 성장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는 빚에 대해서 무서움성을 경고하는데 지금은 자금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변해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빚에 대해서 이 빚을 아주 위험성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금리가 낮춰졌으면 잘 이용해야죠. 잘 이용해야죠. 그래서 부채가 크레딧 시대다. 그래서 갚을 능력만 있으면 그 충분히 빼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우리가 이 문제 관련해서 1990년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사실 폐쇄 경제에서 글로벌 사회에 이렇게 글로벌 마인드가 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해외에서 자금 빌리느냐 한국에 자금 써야지.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자금 빌리면 은행에 담보 요구했었고 금리도 한 일부 신용에 따라서 합니다는 그 대우그룹만 해도 은행에서 차입bil, 제일은행에서 자금 빌릴 때 주금은행이 제일은행입니다. 지금 못 썼지만 지금은 이제 SN으로 묶여있지만 사실 그때 자금 빌릴 때 그 대우그룹만 하더라도 사실 8% 정도 이렇게 최저 좋게 파면 8%거든요. 근데 저희 것처럼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자금 빌리면 대우그룹의 신용평가를 보고 4%짜리를 아주 무난하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담보를 요구하면서 8% 이상의 자금을 쓰는 게 국가에 기여하는 거냐 아니면 국제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자극해서 4%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하느냐. 그러면 4% 잡히면 외채 잡히겠죠. 외채 잡히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 단순히 외채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나쁜 행위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외환위기를 터졌습니다. 외환위기 터졌다는 국가의 부도 상태, 국가의 외환위기 부도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신흥국이니까 국가의 외환위기 때문에 기업들의 롤러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경제 책임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냐 국가 문제에서 기업들의 이렇게 롤러버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국가에서 좀 이렇게 국가 문제에서 롤러버가 안 되니까 국가의 책임져야죠.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그룹이 사실 붕괴되는 이런 사태를 맞았거든요. 그 구체적인 이렇게 주 책임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국가채무도 그런 사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내부적으로 이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시대가 변할수록 빚에 대해서 개념,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마이너스까지 쓰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빚에 대한 개념이 정될 필요가 있다 하나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는 재정은 양출재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은 양입재출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간은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나갈 거지만 이게 재정은 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뭐냐 돈을 걸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적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무가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너무 국가의 이게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지난달에도 정리해드렸습니다는 지금 그 위에서 하면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력이 쓸 곳도 많은데요. 소모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논쟁은 사실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걸 좀 부연해서 설명드렸다. 그래서 지금은 현 정부와 집권 후보의 현 정부와 관계없이 지금은 이 뉴노멀 리스크 관리인데요. 리스크는 사후적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후적으로 코로나 문제 사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도하는 것, 앞서가는 거거든요. 앞서가는 게 중요한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서가는 업종들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니까 이런 그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뉴딜 정책을 그 집중해 시키겠다 하는 이 문제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재정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무디스라든가 지난번에 S&P 평가라든가 해서 뉴딜 정책이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너무 국가 채무 문제에 들어서 뉴딜 정책이 주춤하거나 코로나 지원금을 주춤하거나 이런 사태를 좀 이렇게 거기에 쓸데없는 논쟁을 이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우리 국력이 낭비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은 이렇게 잇따라 낭보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간판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간판 기업이 굉장히 우려됐었죠. 사실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보면 작년 11월에 무디스타 이번에 평가했던 무디스타가 정례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의 간판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foreign aids로 해서 타락된 천사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태죠.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른 국가의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리 간판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사실 그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요. 이번에 무디스타의 그 이렇게 평가라든가 기업들의 그 평가를 보면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다.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으면 만약에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산업 조직에서 보면 서메이션 이꼬르 기업이 산업 조직에서 우리가 보면 경제 주체가 사실 서메이션은 산업 조직이 되는 거고 산업이 되는 거고 산업이 묶어지면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가의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 간판 기업들의 신용 등급과 격리돼서 간판 기업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별화가 심하긴 했지만 작년에 11월 평가는 이랬습니다. 이러겠습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죠. 대부분 다 평가 대상이 한 50%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4월달 정례심사, 이번 5월달이 늦었지만 정례심사가 S&P가 4월달이었었거든요. 이게 다소 늦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결과가 도출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또 특히 4월에는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더 우려가 크지 않았었습니까? 이 대목이 그렇죠. 우리 주가가 이렇게 우리 3월 그 19일이 아닌가요? 20일 날 1453 떨어질 때 4월 달이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우리 그 회사채 만기가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 그 증시의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요인을 들어서 2차 충격 내지는 코스피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게 4월 달 들어맞지 않으니까 하반기로 미뤄졌죠. 근데 사실 2차 충격이 온다면 코로나 문제 빅 체인지가 되는 코로나 문제에서 경제활동이 재서 2차 감염되는 5월 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3주 전서부터.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4월 달에 얼만큼 됐길래 그랬느냐. 회사채 만기가. 아시겠습니다는 한 6조 5천 들어올라 그랬었죠. 근데 이때의 기재부라든가 하느니 잘 대처했다. 그래서 무디스타에 이렇게 한국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봅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는 자금을 뿌려줄 때 담보를 요구하는 이기주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기주의를 보여준 시중은행보다는 증권사 그리고 기업에 직접 쏴주는 것. 기업을 어떻게 직접 쏴주느냐. 캐시플로우 차별에 대해서 프라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을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 입장에선 자 은행 통해서 증권사 통해서 가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직접적으로 쏴줬던 여기 산업은행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이게 직접 쏴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간판 기업들의 줄줄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막은 큰 요인이다. 정부가 잘했으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편은 방역 잘 돼서 국가 신용등급 그리고 간판 기업들도 정부 입장이 좀 비교적 잘 대처해서 이렇게 4월 잔인한 달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1457에서 1900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배경도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세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더 높였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상 그 앞부분을 좀 간단 줄인 겁니다. 이번에는 신용등급 3대 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코로나의 대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청 여러분 IMF라든가 전부 뭐든지 코로나 충격 아닙니까? 코로나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평가사의 정례심사는 사실 코로나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 잘 대처했죠.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잘 대처해서 한국의 코로나의 방역 체제는 국가신용등 이 문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는 사상 이렇게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을 때도 많았지만 한국의 국격이 한국 국민으로부터 자긍심을 갖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진단키트라든가 사회적 거리기 이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가져가죠. 이렇게 우리 상품이 자발적인 이윤동기에서 수치 나가고 있습니다는 미국에 이렇게 그것도 트럼프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유적으로 갔던 트럼프가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한국에 마스크를 요구하는 이런 게 사실상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은 굉장히 종전에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시절에서는 우리의 정은경 이게 좀 이제 조금 이제 부처가 승격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직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승격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이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 계속해서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께서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해서 좀 나름대로 좀 부처를 좀 대단히 좀 승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훈장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긍심을 높였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의 방역 체제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자세에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ABC 방송 3월 초에서 보면 그때 아주 대구의 신천지 문제 때문에 아주 최악의 사태죠. 근데 우리 국민들, 대구 국민들이 보여줬던 폭동도 없고 사재기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 않느냐. 미국과 완전히 대비시켰죠. 그리고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대응하는 소위 요즘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 일부 보복, 무슨 뭐 보복입니까? 보상심리입니까? 구독경제다. 구독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경제를 끌어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해외 시각에서 그것도 거의 모든 기관, 예측기관, IMF도 그렇고 3대 평가기관도 그렇고 방역체제에서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번에 이태원 클럽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자진신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2차 감염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감염은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치면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선 한국의 방역체제 선진국에 대해서 보면 필요해서 지금 가져가지만 다른 한편에선 시기 질투심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어? 근데 2차 이태원 발해에서 잘못돼? 그러면 뭐냐? 한국이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제목에서 붙여진 것처럼 제목에서 보면 이태원 클럽자 출입자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경제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얼만큼 애써서 이렇게 극복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국가신용등급도 이 대목을 잘못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태원 클럽자 출입자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얼만큼 고통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 출입자들 좀 이렇게 빨리 좀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전부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소수자도 있고 그런데요. 자,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자진 신고하는 이태원 클럽자 젊은 사람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진 신고할 수 있게끔 거기 들어간 사람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무너지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피해자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신고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안아주는 것도. 그래 이제 자진 신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서 이태원 클럽자는 자진 신고해서 한국 경제를 살린다. 내 경제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다. 신고를 상한다. 그다음에 지난 이렇게 3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이 노력을 허사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자진 신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진 신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안아주는 피해자가 아니라 안아주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화시켜서 빨리 좀 오늘중으로 남아있는 이태원 이 클럽차 출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자손분들이 우리 자녀들 제가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들이 학교에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빨리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온라인 건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모여서 서로가 학교라는 게 공부만 합니까? 서로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관계해서 서로가 동료 집단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누리는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회활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배워가는 게 서로가 오프라인에서 서로 집합장소에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이태원 클립자들 이게 빨리 상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좀 이렇게 선을 베풀어 줘서 빨리 문제가 한계 신용등급에
또 경제에 악영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상당히 우려가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계 3대 평가사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적으로 알아봤고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